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검이 정해진 결론이라면 이 재판 없이 선고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전혀 없다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장윤주 변호사님, 그 재판부 설명을 쭉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뭔가 장기 집권을 하려는 목적 정도만 증거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나머지 검찰이 주장하는 특검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재판부가 이제 서두에 특히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그러니까 증거법상 배제돼야 되는 증거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히 설시한다라고 했고 나머지 증거들, 제출된 증거들과 그리고 증거법에 따라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되고 그리고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을 통해서 유죄 여부를 선고했다라고 서두에 밝혀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증거법에 위반해서 이 판결이 있었다라는 주장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주장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뭐 수사권의 여부라든지 뭐 과연 이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들이 거의 다 배척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항의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들리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변호인들이 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무시한 판결이고 뭐 법치가 붕괴되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네. 이건 사실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죄,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그런 질서들을 오히려 마비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국회에 군을 보내서 그리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돼서 내란 혐의로 지금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사실 법을 누가 먼저 무시했고 법치주의를 누가 먼저 붕괴하려고 했는지 지금 그 혐의로 오늘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판부가 이제 판결을 하면서 저희가 판결문을 하나씩 얘기를 좀 뜯어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이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그 자체로 폭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원영석 변호사님,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폭동행위로 볼 수 있다. 계속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뭐 폭동이라는 게 그 지경 판사가 이야기한 대로 최강위의 폭력이나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만약 그 군대를 보냈으면 그것이 군인들이 존재하는 거, 일단의 무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 민간인들이나 다른 관계자들한테 위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보통 이제 그 무력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경찰이 돌아다니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란죄 폭동은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그 이 위험이 실현될 개연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 거고, 근데 어느 나라든 뭐 쿠데타나 친위 쿠데타나 불문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실탄이 없는 빈총으로 쿠데타를 한 역사적인 전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이창근 위원장님, 아까 이제 징역 30년을 선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좀 눈에 띄었던 단어 선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이성적인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 그런 부분이 사실 그간 검찰 조사 때부터 공소장이나 그리고 또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용년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윤 전 대통령을 부추겼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도 있었고, 또 본인이 또 주도적으로 국회 투입과 관련된 폭동을 인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국회 출동이 결국은 무장 헬기, 그리고 몸싸움, 그리고 유리창을 깬 거, 그리고 체포 목적 행위,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증거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한 사람은 내란 우두머리, 한 사람은 중요 임무 종사자지만 중요 임무 종사자에 더 나아가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임무를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래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비상 대권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했던 부분이 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옆에서 부추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김용현 전 장관도 특검의 구형보다는 낮았지만
오늘 피고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30년형을 받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봐집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국회와 선관위의 경력을 투입하려는 건 질서 유지 차원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재판부가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계엄 선포문에 반국가 세력으로 이제 국회가 지목이 되어 있고 척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두 번째, 그리고 포고령에 보면은 국회 활동이 금지되어야 한다.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 군과 병력을 보내는 것 자체가 폭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이 목적이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폭동 행위가 있어야만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기현 재판장이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앞부분에 굉장히 좀 많은 설명을 하고요. 특히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형법 91조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2조에 있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경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설시를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네.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만큼 국회에 군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기능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폭동 행위와 관련해서도 군을 국회에 보낸 것만으로도 사실상 가장 넓은 의미의 폭동이라는 부분이 성립된다라는 법리에 맞춰서 지금 설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뭐 인명피해가 없었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자꾸 주장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여질 여지 자체가 없었던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기현 재판장이 그 뭐 인명피해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양형에서 참작을 하면서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지금 참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계엄 상황이 몇 시간 만에 그대로 국회에서 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윤 전 대통령이나 내란에 가담했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저항을 했고 그리고 군대와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엄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내란에 가담했던 피고인들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라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원우석 변호사님. 그런데 그 폭동행위가 어쨌든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다 보니까 이 폭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열거했습니다만 이제 뭐 국회 봉쇄를 포함해서 정치인 체포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다. 이 점도 사실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특히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체포조 명단을 불러준 거를 사실로 인정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놀라셨어요? 예, 특히 우원식 의장,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를 그 사실관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한번 더 디테일하게 네네. 근거나 문구가 뭐였는지를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어떤 같아요.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예,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다만 이제 그 국회 문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국회의 기능이나 이런 그 부분에서 비상계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실이 그대로 뭐 적확하게 그런 증거를 통해서 인정됐는지는 한 번 더 판결문을 봐야 되겠지만 네네.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을 아주 오래 몇 년째 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거든요.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는 현재 비상계엄 상태입니다. 그 비상계엄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국회가 정지돼 있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해야 될 대통령 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대표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국회의 기능 마비 아까 지금 그 지기현 판사가 입법례나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그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쿠데타나 이런 내용들, 그거를 인정하는 내용들, 내란을 인정하는 내용들은 각국의 어떤 비교법적인 고찰이나 이런 걸 제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그게 적절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대통령 선거도 네. 해야 되고 국회가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근데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냥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재판부가 내란 실패를 감경 사유에 넣은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런 입장을 또 냈는데 자, 정치권 반응도 속속 나오는 가운데 또 하나 그 재판부가 비유했던 이동학 전 최고 네. 그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런 설명을 했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득하기 위한 뭐 논리들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뭐 지금의 이 판결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 특전사가 국회의 봉쇄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라든가 당시에 홍장원 메모라든가 아니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메모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은 그것을 메모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투로 또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국회가 상당 기간 의결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군을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어찌됐건 언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 이런 식의 이제 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고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그런 주장 이른바 좀 궤변스러운 그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좀 갑갑했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판단이 나온 것은 국회의장 말 맞다나 좀 아쉬운 판결이다. 전 그걸 넘어서서 하면 안 되는 판결을 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항소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다퉈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장현재 변호사님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자 물론 국회에 군과 이제 뭐 병력을 투입한 것도 폭동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군의 철수 계획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 이 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언제 철수할지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도 폭동이라는 내란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폭동이라는 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폭동이라고 볼 것인데 일단 넓은 의미의 폭동 행위에는 뭐 군대를 지금 국회로 보내는 행위 이 자체만으로도 폭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사실상 뭐 대한민국 전역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뭐 국회가 있는 서울 지역, 여의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선관위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평온은 분명히 해쳤다라는 부분들이 인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폭동이 인정이 된 것이고 뭐 윤 전 대통령이 특히나 뭐 군 철수에 대한 뭐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정황은 사실상 국회라는 헌법 기관의 기능을 잠시라도 마비시키게 하고 또 국가 기능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대목입니다. 적어도 뭐 국회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 계엄 사태가 유지된다라고 인식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추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넉넉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 뭐 군대를 지금 국회에 보내는 뭐 행위 이런 부분으로 폭동 행위도 넉넉히 인정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내란죄가 유죄가 되는 데 있어서는 뭐 법리를 설시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로서는 크게 막힘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체포조 명단을 두고서는 이거 이제 증거 두고서는 법적 공방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설명 자료가 더 나와 봐야겠지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근거로 이게 좀 사실로 인정됐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여러 명의 증언들이 일치하는 대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뭐 홍정원 전 차장의 뭐 메모 한 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메모뿐만 아니라 지금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뭐 메모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대한 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있었고 당시에 뭐 홍 전 차장과의 뭐 통화 내용 속에서 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이
입장이 갈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관련된 사람들의 특히 이제 방첩사와 관련된 부분들의 증언들이 나온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체포 명단이 있었고 그리고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재판부가 사실관계사 인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판결문에 자세하게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인정했는지가 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봐야겠지만 적어도 체포조라든지 그리고 정치인을 체포해서 결국 국가 기능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잠시 동안이라도 마비시키려고 했던 국헌 문란의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넉넉히 인정됐다고 하셨지만 판결문 내용을 보고 이제 양측이 뭐 항소를 하게 되는 절차로 돌입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뭐 아까는 그 변호인단에서 뭐 항소를 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1심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야 될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2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의 확정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장기 집권의 목적은 일단 부정이 됐어요. 장기 집권의 목적과 그 이외 다른 사유들과는 좀 큰 차이가 있는데 비상계엄 이전의 사유냐 비상계엄 이후의 사유라는 게 있어요. 비상계엄 이후에 뭐 선관위를 갖다 국회를 갖다 이런 거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뭐 정지하는 것 그 자체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직권남용하고 일종의 내란죄하고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 이전에 도대체 왜 하려고 했느냐,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느냐. 아까 이유와 동기와 그리고 목적은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구별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 장기 집권의 목적, 바로 여기에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 기능을 마비를 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하기로 했다. 그 목적은 뭐냐? 근데 장기 집권은 아니다. 라는 게 논리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이게 듣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럼 왜 했느냐? 라는 이유를 다시 따지고 보면 이 핵심적인 장기 집권의 목적이 아니라면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왜 하려고 했지라는 게 다시 한번 좀 크게 맥락은 안 맞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기 집권의 목적을 특검이 넣은 것도 그 전체적인 스토리 아구를 맞추려고 저는 넣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장기 집권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건 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 수첩이 좀 조악하고 이게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건가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임기 내를 더 이제 집권을 더 이상 기간 외를 집권을 하겠다는 건데 임기만 지켜서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국회 기능은 마비하며 왜 선관위는 들어가는 거냐라는 다시 그 의문점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관련 증거를 통해서도 입증이 안 된 부분이고 만약 그 장기 집권의 목적이 인정이 안 된다면 전체적인 그 목적의 줄거리가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번 판결문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고 결과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제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청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저희가 결과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창근 전 위원장님 보면은 재판부가 이런 선고 결과를 쭉 설명을 하면서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또 눈길을 끄는 거는 피고인들 때문에 다수의 공직자들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군과 경찰에 대한 대부분 신뢰성 이게 좀 많이 훼손됐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양분되어 있다. 이 점을 굉장히 한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군과 경찰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도 무너졌고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법적 책임도 받고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그것은 당사자들을 떠나서 그 가족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지기현 판사가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양극단으로 치닫는 게 너무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이 사회적인 큰 아픔으로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결국은 정치권이 치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앞서서 앵커께서도 많은 정치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판단을
또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는 듯한 왜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을 선고를 안 했냐 네.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나 오늘 재판부나 모두 공통점은 다 내란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란이라는 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죄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지경 판사의 가장 큰 방점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 네. 포호령을 언급했거든요. 그 포호령이 결국은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국회를 봉쇄했는 부분. 그래서 국회의 마비, 그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에 대한 기능 마비를 내란죄의 어떤 주요 원인으로 그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들을 보시고 지경 판사의 이러한 사회적인 아픔, 관계자들의 어떤 치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봐서라도 정치권은 더 이상 이런 혼돈을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군과 경찰 지시를 받고 따른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한 적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좀 되돌아봐야 될 시점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치권 반응도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에 SNS를 통해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보면은 이건 이창근 전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지금 저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저류는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다. 물론 선고가 나기 전인 어제 인터뷰긴 합니다만 장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어제 인터뷰를 유추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 국민의힘이 당명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내보이면은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또 중도에 가장 소구력 있는 오세훈 시장께서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걸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하는 게 정말 사퇴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당이 왜 중도층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지를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절실한 마음이면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그리고 내란죄로서 이렇게 선고가 났단 말이죠. 물론 양측에서 그 특검이나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다 항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항소 이전에 1심에서 판결 났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선거가 90일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90일 남은 상황에서 절여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네. 이런 심정으로 사실은 절연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택해야 돼요. 왜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하고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과 함께 가지 않는다. 그것이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됐단 말이죠. 이제는 국민들이 그러한 말을 장동혁 대표로부터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심중한 그러한 중대한 마음을 장동혁 대표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네,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장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이 절연의 마지막 기회로 본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입장을 지금 전해주신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미 시기적으로는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많은 기회를 그동안 주셨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는 많은 시간 주셨고 많은 기회를 그동안 주셨지만 그걸 놓친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갔던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선거가 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입장을 명확하게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국민들께서 이제는 국민의힘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접으시거나 또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지금 야당으로서 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많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줘야만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오늘 선고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하나가 군 관계자들 간의 진술이 조금 엇갈리기 때문에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따질 거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이게 조금 편차는 있지만 진실에 가깝다. 그 이유는 모종의 지시를 하는 그 과정에서 암시적인 지시가 이루어졌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보안 유지를 위해서 예. 뭐 다 모아놓고 어떤 훈시하듯이 지시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조직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해석하는 게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A라는 사람한테 말하는 내용과 B라는 사람한테 말하는 내용이 뭐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각각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였느냐라는 걸 이렇게 추단을 하면서 네. 지기현 판사가 그 내용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음을 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그 진술의 엇갈림이 참 애매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판결문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판별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해석의 범위를 좀 한계를 넘어서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느냐, 아니면 적어도 해석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느냐가 판가름이 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차 항소심에서 그 부분, 쟁점이 된 부분을 이미 설시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니까 그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